1979년 10월 17일 오전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 정보부장, 구자춘 내무장관, 김계원 비서실장, 류혁인 정무 1수석, 고건 정무 2수석 비서관들을 불러 전날 있었던 부산 시위에 대해 보고를 들었다. 오후엔 부산에 갔다 온 박찬현 문교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구자춘 내무장관이 오전에 비행기로 부산에 내려와 시청, 시경을 둘러봤다. 그는 오후에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구 장관은 20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는데 100여 명이 불량배였다면서 지각 없는 행위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한 기자가 이 회견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긴급조치 9호에 위반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구 장관은 괜찮다고 했다. 구 장관의 경고를 보도하는 형식으로 부산 사태는 알려졌다. 이날 박 대통령은 자신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던 차지철 경호실장과 3번 만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박 대통령은 오후 2시 40분부터 4시 5분까지는 이발을 했다. 저녁 6시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유신 선포 7주년 기념 만찬이 열렸다. 모든 장관들과 유정회, 공화당 의원 등 여당권 인사들이 참석했다. KBS 전속악단도 나와 있었다. 박 대통령은 만찬장에서 주요 인사들을 접견한 뒤 만찬 회장을 돌며 의원들과 어울려 각 지방의 농사 작황, 대전의 전국체전, 의원 외교 등을 화제로 삼아 환담했다. 해외여행을 해보니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극히 작은 편이라는 어느 의원의 얘기를 들은 박 대통령은 세계은행 통계에도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작은 나라로 기록돼 있더라고 응답했다. 정재호, 유정회 대변인은 한산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최규하 총리를 만나자 부산 사태가 어떻게 돼가느냐고 물었다. 최 총리는 잘 진압이 되어 평온을 찾았다고 했다. 헤드 테이블엔 박 대통령을 비롯해 김종필, 백두진, 정일권, 태완선, 이효상, 박준규 등이 자리 잡았다. 식사는 뷔페식이었다. 식사 뒤의 여흥 시간엔 위키리가 사회를 봤다. 가수 현인, 백설희, 김정구가 나와 신라의 달밤 등 흘러간 옛 노래를 불렀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갔다. 참석자들의 뇌리에는 전날 밤의 부산 데모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다. 박 문교 장관은 부산 서구가 선거구인 공화당 박찬종 의원을 만나자 부산에 가보니 신민당 의원 사직서를 선별 수리한다는 말이 기름을 부었어라고 했다. 다른 의원들도 박 장관과 박 의원에게 다가와 부산 사태에 대해 물었다. 이들의 걱정과는 별도로 무대 위는 흥겹게 돌아가고 있었다. 공화당 최영철 의원이 사회를 맡더니 공화, 유정, 노래 시합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공화당 대표 선수는 최재구였다. 당시 국회에는 3대 가수로 꼽히는 의원이 있었는데 그 3위는 최재구, 정재호, 김수환이었다. 최 의원은 나는 최소한 10곡은 불러야 마이크를 넘기는 버릇이 있다고 한마디를 하더니 옛 노래를 불러대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의 애창곡인 짝사랑도 불렀다. 최 의원의 동무대가 너무 길어지자 공화당 신영식 사무총장이 독특한 손짓으로 사인을 보냈다. 최 의원은 강요에 못 이겨 하단한다면서 물러났다. 마이크를 받은 사람은 유정회의 입 정재호였다. 그는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운을 떼더니 시를 낭송하듯 읊어나갔다. 조국 근대화를 향한 각하의 뜨거운 눈동자 가장자리에는 항상 눈물이 괴해 있습니다. 눈물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이렇게 풍만한 인정과 뜨거운 집념의 영도자를 받들어 모신다는 것은 나의 행복입니다. 우리 오늘 유신 7주년을 맞아 신명을 바쳐 일할 것을 함께 다짐합시다. 정 의원은 이어서 삼각지 로터리에 나그네 서름 그리고 묘하게도 바보 같은 사나이를 부르고 내려갔다. 박 대통령은 정 의원에게 가수로 전업하지라고 평했다. 사회자 최영철이 엽전 10단량을 부르고 노래 시합을 끝냈다. 이때쯤 박 대통령 주변에서 찬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만찬 도중 구자춘 내무장관은 몇 차례 박 대통령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무슨 보고인가를 했다. 박 대통령은 그때마다 못들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역정을 내고 안색이 바뀌더니 노래 시합이 끝났을 땐 표정이 아주 굳어 있었다. 신영식은 청와대 비서진들이 빨리 끝내줬으면 하는 사인을 보내는 걸 받아 밤 9시쯤 만찬을 끝내도록 했다.
이날부터 서울에서는 제12차 연례 한미안보협의회가 열리고 있었다. 3일간 열린 이 협의회에는 해럴드 브라운 미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이광유 싱가포르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고 있을 때였다. 박 대통령으로선 부산 사태가 이래저래 체면이 서지 않는 사건이 되어버렸다. 만찬이 끝나자 총리와 내무장관 등 강요들이 한 구석에 모여 뭔가 수군거리고 있었다. 정재호는 부산 사태가 진정됐으니 그 후속 조처를 상의하는 모양이라고 추측하고 별 생각 없이 다른 의원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나와 2차를 하러 갔다. 이 만찬장에서 박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김종필은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합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때 내가 영감과 한 테이블에 앉았는데 구자춘 내무장관이 들락거리면서 영감 귀에 대고 뭐라고 그러니까 영감 표정이 굳어집디다. 내가 그때 부산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듣고 들어갔는데 속으로 정말 큰일이다 싶어서 걱정이 되더군요. 말기가 왔구나 하는 게 피부로 느껴졌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흥도 안 나고 밥도 안 먹겠습니다. 그냥 먹는 신용만 하고 있는데 영감도 나를 쳐다보고 계셨는지 이러시대요. 왜 그렇게 식사를 안 해? 먹고 있습니다. 에이, 안 먹는데 청와대 밥이 맛이 없나? 내가 식사를 하지 않는 게 못마땅하셨던 겁니다. 그날 밤 헤어지는데 영감이 어디 안 가지 그러세요. 예, 갈 데 없습니다. 서울에 있겠습니다. 내 곧 부를 테니까 연락하거든 들어와. 그러고 헤어졌어요. 이게 영감을 마지막 뵌 겁니다. 국제신문 사회부 조갑재 기자는 청와대 만찬이 있던 그 시각, 즉 10월 17일 밤 8시쯤 부산 광복동 거리에 있었다. 거리는 젊은이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다. 책가방을 낀 교련복 차림의 대학생들, 더벅머리 재수생들, 근처 상점이나 술집 종업원들, 멋쩍은 표정으로 먼 곳을 바라다보는 대학 교수들, 대모 주모자를 잡겠다는 사복 형사들이 뒤섞여 있었다. 군중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 초조하고 안타까운 표정의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은 점포 주인들에게는 문을 닫도록, 시민들에게는 집으로 돌아가도록 마이크 방송으로 권하고 돌아다녔다. 자리를 뜨는 시민들은 아무도 없었다. 군중은 이런 팽팽한 긴장감을 깨뜨리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조건 반사적인 반응을 보였다. 로얄 호텔에서 모임을 끝낸 사람들이 몰려 나오자 아무런 까닭 없이 그쪽으로 밀려갔다. 사람이 사람을 모았다. 어떤 곳에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그 사람들은 구경하려고 또 사람들이 모였다. 밤 9시 30분쯤부터 군중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휘파람 소리, 야유인지 환호성인지 모를 부르짖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면서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50명쯤의 청년들이 길 복판으로 나섰다. 어깨동무를 하더니 시청으로 향해 나아갔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페퍼포그를 뿌리면서 지프차가 어슬렁어슬렁 굴러오는 것이었다. 그 뒤로 진압경찰이 따라왔다. 그들은 군중을 향해서 사과탄을 던졌다. 데모대의 선두는 흰 연기와 폭발음에 휩싸였다. 시위대는 무너져 내렸다. 선두부터 흩어지기 시작했다. 조기자도 골목으로 달아났다. 무엇에 채여 그는 넘어졌다. 뒤따라 달아나던 사람들이 잇따라 그의 위를 덮치며 넘어졌다. 조기자는 불이 나게 일어나 근처 여관으로 뛰어들었다. 뒤따라 서너 명의 시민들이 숨어들자 여관 주인은 현관문을 닫고는 안으로 사라졌다. 이때였다. 페퍼포그 분사기를 짊어진 두 경찰관이 현관문을 박차고 뛰어들며 현관과 복도에서 서성대는 손님들의 코앞에서 바로 가스를 뿜어댔다. 조기자는 그들이 파리약을 뿌리는 사람들 같다고 생각했다. 기침, 눈물, 아우성, 잠옷바람으로 더러운 속옷바람으로 투숙객들이 기침을 콜록대면서 뛰쳐나왔다. 그들은 변소 옆에 붙은 세면장으로 달려갔다. 우선 눈을 물로 씻어내야 따가운 통증이 가실 것 같았다. 조기자는 하얀 가스를 피해 변소로 들어갔다가 여관 밖으로 달아났다. 어두운 골목에서는 흩어졌던 청년들이 군데군데 다시 모이고 있었다. 부산 남교회 앞에는 대학생, 재수생, 접객업소 종업원들이 뒤섞인 50명쯤의 군중이 한창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이래선 안 되겠다. 복수를 하자. 안 된다. 폭력을 써선 안 된다. 폭력엔 폭력으로 맞서는 수밖에 도리가 없지 않은가. 결국 강경론이 이겼다. 그들은 빈 맥주병을 머리 위로 휘두르면서 골목을 지나 큰 길가 경찰 진압부대를 향해 나아갔다.
10월 17일 밤 9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공관에 머물고 있었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김계원 차지철 실장, 김재규 정보부장이 보였다. 구자춘 내무장관, 노재현 국방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도 있었다. 위기일수록 침착한 박 대통령은 정 총장에게 자리를 권하더니 김재규 부장에게 부산 사태를 설명해주라고 지시했다. 설명이 끝나자 박 대통령은 정 총장을 향해서 말했다. 정 장군, 현행법에는 육군참모총장이 치안 유지를 경찰이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직접 계엄 선포를 한 뒤 국무회의에 추인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 가기를 소집하자니 너무 늦을 것 같아. 그러니 정 총장이 부산 지역에 계엄을 선포하고 추인을 요청해 주시오. 박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으로는 누가 좋으냐고 물었다. 정 총장은 박창근 군수사령관을 추천하여 허락을 받았다. 차 실장이 그 자리에서 전화로 박 장군을 불러내더니 전화기를 정 총장에게 건네주었다. 정 총장이 박 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사실을 알리고 병력 배치를 지시하려고 하는데 박 대통령이 갑자기 정 장군 잠깐 기다려요 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시계를 보더니 밤 11시에 국무회의를 할 수 있겠는데 정 장군 계엄 준비만 해두시오 라고 했다. 박 사령관은 부산에는 실병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정 총장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어느 부대를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정 총장은 공수여단이 좋겠다고 말했다. 대뜸 박 대통령이 차 실장을 향해서 차 실장, 1개 여단을 동원해라고 했다. 깜짝 놀란 정 총장이 각하, 공수단은 실장이 동원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가 하고 씩 웃었다. 김성진 문공부 장관은 최규하 총리의 지시를 받아 총무처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을 위한 연락을 취할 것을 통보했다. 이때가 밤 10시 30분. 비상 연락을 받은 장관들은 중앙청 3층의 국무회의실로 모여들었다. 밤 11시 30분에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다. 구 내무장관이 부산 사태를 보고한 후 노재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제안했다. 김치열 법무장관이 이견을 제기했다. 부산지방에서 데모가 난 것은 김영삼 의원 제명의 후유증이며 민주주의가 짓밟혔다고 생각한 시민 감정의 폭발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면 정부가 마지막 비상수단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통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관광, 무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생각해야 합니다. 비상계엄령이 아니더라도 시장, 도지사는 경찰력으로 수습하지 못할 경우 인근 군부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올바른 정책 건의는 받아들일 뿐이니 최 총리께서는 비상계엄령 선포의 유보를 진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 장관의 말에 동조한 것은 신현확 부총리뿐이었다. 토의 10여 분 만에 최 총리는 부산 지역에 대한 비상계엄령 선포안을 의결했다. 회의가 끝난 뒤 몇몇 국무위원들이 김치열 장관에게 잘했다 라고 했으나 김 장관은 그런 말은 회의 때 해야지라면서 화를 냈다. 이날 총무처 장관 심의호와는 병석에 있어 차관 최태권이 대신 참석했다. 그는 계엄령 선포 의결이 끝난 뒤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았다. 이용희 통일원 장관이 나는 서명을 못하겠다고 버티어 최 차관이 설득하느라 애를 먹었다. 비상계엄령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고 돼 있었다. 부산 사태는 크게 잡아도 위수령 대상밖에 되지 않았다. 관계장관인 구자춘 내무, 노재현 국방, 박찬현 문교 장관도 개인적으로는 비상계엄을 펼만한 사태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속셈은 부산 사태의 불티가 다른 지역으로 튀기 전에 신속히 진화한다는 것이었다. 병세의 초기에 고단히 투약을 한다는 전략이었다. 이런 신속 과잉 대응의 기층 심리에는 강박관념이 자리 잡고 있는 법이다. 겉으로는 박 대통령이 확고부동한 통치력을 행사하여 국내 치안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쫓기고 몰리는 기분에 빠져 있었다. 데모가 김영삼의 본거지에서 일어났다는 점도 그의 결단에 영향을 주었다. 겉으론 강하지만 속으로는 약하고 물리적으로는 막강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취약한 유신 정권의 모순이 부산 사태를 통해 노출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부산 지역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애 마지막 일기를 썼다. 7년 전을 회고하니 감회가 깊으나 지나간 7년간은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다. 일부 반체제 인사들은 현 체제에 대하여 집요하게 반발을 하지만 모든 것은 후세에 사가들이 공정히 평가하기를 바랄 뿐. 부산 지역 이관구 사령부 소속 병력이 사태 악화에 대비하여 17일 밤 부산 시내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은 계엄령 선포 3시간 전인 밤 8시 30분쯤이었다. 밤 8시 34분 부산 진서 상황실엔 무장 군인들을 가득 태운 군 트럭들이 서면 지하도 근방을 지나 시내로 들어가고 있다는 보고가 접수됐다. 그때만 해도 부산 경찰은 아무리 강경책을 쓴다 해도 위수령 정도가 선포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 시내로 들어간 이관구 소속 병력은 일단 부산역에 집결하여 상부로부터 명령을 기다렸다. 시민들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낌새를 차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령이 17일 밤 11시를 기해 부산에 선포될 것이라는 통보가 부산의 경찰, 정보부, 군부대에 떨어진 것은 밤 10시 30분이었다.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됐고 통행금지 시간이 1시간 당겨져 밤 11시부터 시행되니 선량한 시민들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경찰은 이런 안내방송을 밤 11시 이전에 하고 다녔다. 임시국무회의가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키로 의결한 것은 17일 밤 11시 30분께였고 이 사실이 방송국 임시뉴스로 보도된 것도 그때였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졌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밤 11시부터 통행금지 위반자 단속을 실시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을 잡아가기도 했다. 밤 11시 이후에도 데모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파출소를 습격하고 유리창을 깨고 오토바이를 불태웠다. 서부서 구덕파출소는 18일 0시에 습격을 받았다. 400명쯤 되는 군중은 유리창, 자전거, 오토바이를 닥치는 대로 파괴한 뒤 두 갈래로 흩어져 달아났다. 이때 마침 군병력이 대신동으로 배치돼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도 데모 군중 2000명쯤은 법원 앞과 옛 영남극장 앞에 다시 모여 구호를 외쳤다. 서부경찰서가 전병력을 동원 이들을 쫓아버린 것은 18일 새벽 2시였다. 육군 군수사령관 박창근 중장은 이날 한국을 방문한 대만의 삼성 장군을 해운대 비치 호텔에서 접대했다. 그는 밤 9시 30분쯤 숙소에 돌아왔다. 박 장군은 전날의 시위 사태를 알고 있었으나 큰 위기감은 느끼지 않았다. 박 중장이 숙소에 돌아온 직후 청와대 차지철 경호실장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청와대에서 부산 사태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니 계엄령 선포에 대비해달라는 메시지였다. 박 중장은 부산시장, 이관구 사령관, 군수기지 사령부 참모장 등을 사령부로 불러 1차적인 지침을 시달했다.